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최근에는 산전수전이라는 표현이 유행이더라고요. 한 프로그램 출연자가 한 말인데 제 삶도 정말 산전수전과 공중전을 다 겪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원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과 저로 이루어진 네 식구가 함께 오래 살았었어요. 우리는 기 잡는 어선을 타고 어머니 품삯을 받으며 남의 집에서 일을 도왔죠. 형은 저보다 2살이 많은데 이름은 광식이었어요. 제 이름은 광수예요. 전 형 옆에 껌딱지처럼 붙으면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엄마는 항상 광수야, 나만 따라와 하셨는데 그 이유는 형이 가장 좋아서 그랬던 거죠. 광수야, 응, 난 형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 형이랑 놀기가 가장 좋아 라고 대답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까지 따라오면 좀 그랬죠. 어떻게, 난 형아를 따라다니는 따라쟁이였어. 우리 시야도 같이 할 거야? 껌딱지처럼 형에게 붙어 있었지만 형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 혼자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어. 집안 사정으로 어린이집에도 다니지 않았거든. 그래서 학교에 가는 형을 따라 교문까지 따라가다가 혼자 털털이 집으로 돌아와서 울면서 학교를 마치는 시간에 맞춰 다시 교문으로 뛰어가 형을 기다렸어. 나 이러고 있으니 형이 학교를 안 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서 엄마를 놀래키게도 했어. 광 씨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니 왜 학교에 안 가냐고? 혹시 누가 괴롭히거나 때리는 게 있는 거야? 혹은 선생님한테 혼을 당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야? 학교는 너무 재밌는데 왜 안 가냐고? 엄마, 제가 학교에 가면 광수가 너무 심심해할 거예요. 광수가 혼자서 놀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형이 학교를 포기해도 돼요. 제가 심심하니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께서 웃으셨어요. 우리 첫째는 형이 광수가 심심하다고 학교까지 포기하고 첩가 너무 의젓해서 엄마가 기뻐하셨어요. 근데 광식이를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광수랑 잘 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광수는 아직 어린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이니까 혼내지 말고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안심하고 학교 가세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동생에게 알려주면 광수도 더 좋아해 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 저 학교 다녀왔다 책가방을 메고 있는 형이 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한 뒤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광수야, 형 간다. 형이 올 때까지 엄마랑 놀고 있어. 알았지? 이따 보자. 전 더 이상 형을 따라 학교 교문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형은 반에서 누가 햄버거를 돌리면 집에 가져와서 저와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심지어 껌 하나가 생겨도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내 식구가 함께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베일을 하면서 겪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저희 형제는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했던 시간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계시는 거죠.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아휴. 광수야, 미안해. 엄마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옆집에 가서 밥 좀 얻어와. 올래, 엄마? 어디 아파? 왜 누워만 있어? 내가 약 사다 줄까? 응, 아니야, 아니야. 엄마, 괜찮아. 좀 있으면 일어날 거니까 가서 옆집에 가서 밥 좀 얻어와. 아버지는 며칠 일을 나가지 않으시고 어머니 병간호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주신 약을 먹어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병실에 눕자 우리 집안엔 우한의 그림자가 검게 드리워졌고 형과 전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쭈뼛쭈뼛 눈치를 채며 봤습니다. 엄마가 빨리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엄마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 믿기지 않았어요. 오빠, 어떻게? 옳기 언니가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애들을 두고 눈에 밟혀서 눈을 감았을까요? 광식이,
광수가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모, 우리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를 보고 싶어요. 마냥 착하고 소심했던 아버지는 엄마를 잃고 한동안 우울증 환자처럼 지냈어요. 우리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현실에 낙담하고 한숨만 푹푹 쉬셨어요. 설상가상으로 배기를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절개되자 완전히 망하셨어요. 선주가 악덕이 있었고 보험도 들지 않고 치료비도 일절 내주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1,000만 원 가까이 빚졌어요. 늘 그렇게 살아서 뭐해, 응? 아니, 대체 나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오빠, 술 좀 그만 마셔. 독하다고 입에도 안 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반년 만에 술주정뱅이가 됐을까?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나는 그냥 묵묵히 일하고 조용히 살았을 뿐인데, 근데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오빠는 힘내야지. 뭐, 이렇게만 하고 술만 마실 생각이면 어떡하겠어? 고모가 정신 차리라고 아버지의 등을 찰싹찰싹 내리쳤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제가 뛰어들어 아빠의 허리를 껴안고 말렸어요. 우리 아빠 때리지 마세요. 우리 아빠도 아프다고 말야. 아빠,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 형도 아버지를 얼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들을 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잠시 정신이 나간 건가 봐. 아빠가 다시 일어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날 이후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고모를 불러서 우리를 맡기려고 하셨죠. 동수가 평택공장에 빈자리가 있다고 와서 한번 해볼까 해서 잘 됐네. 오빠, 슬플 때 몸을 많이 쓰는 게 좋아. 몸이 피곤하면 아무 생각도 안 들거든. 잘했어, 잘했어. 근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애들을 돌볼 수가 없어. 애들을 데리고 있을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뭐 설마 나한테 애들을 맡기려는 건가? 아니야, 그렇지. 너도 힘들잖아. 오빠, 우리 시어머니 알잖아. 얼마나 꼬장꼬장한 내가 남편 카드 쓰는 것도 못마땅해서 카드 내역 일일이 조사하는 분이 계셔. 뭐 하나라도 친정에 빼돌리는 건 없는가 눈을 벌떡 크게 떠 계실 텐데. 조카를 데리고 산다고 해봐도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 뿐이라고. 게다가 우리 석이 아빠도 요즘 힘들어. 요새 한 집 건너 또 치킨 집이잖아. 게다가 장사도 잘 안 돼서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기도 벅차. 오빠 미안하지만 진짜 이건 아니야? 그렇지. 나도 그냥 한번 물어봤어. 아, 참, 그 조치원 이모가 혼자 계시지. 전화 한번 해볼까? 조치원 이모, 허리 디스크래. 시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게다가 무도 안 좋고 지금 애들을 돌볼 몸이 아니에요. 고모부터 시작하여 다른 친척들에게 우리를 맡겨보려고 했지만 모두 우리를 외면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를 중국집으로 데려가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탕수육도 나와서 우리는 신나게 젓가락질을 했어요.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들기고 있는데 아빠가 호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아빠, 그거 엄마 목걸이야. 잘 알고 있네. 이거 아빠가 엄마랑 결혼할 때 선물로 준 목걸이라네. 근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네. 목걸이가 쌍둥이야. 이건 아빠 것이고 다른 이건 엄마 것이야. 우와, 커플. 목걸이는 아버지와 엄마 사랑의 상징으로서 백금으로 만들어진 쌍목이림이었습니다. 마치 반지처럼 보였고 형건한 목에 목걸이를 하고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누가 더 멋있는지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늦게까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이제 돈을 벌어야 해. 그렇게 해야 광식이와 광수에게 학교를 보내주고 멋진 옷도 사주고 게임기도 사줄 수 있어. 하지만 아빠가 돈을 벌려면 멀리 가야 해. 그러니까 너희들을 좀 어딘가에 맡겨 놓을 거야. 돈을 벌면 너희를 반드시 데리러 갈게. 잠시만 기다리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빠와 헤어져서 싫었습니다. 싫어. 광수야, 아빠도 그래. 대신 형이랑 사이를 좋게 지내고 있으면 아빠가 반드시 꼭 찾으러 갈 거야. 아버지가 저일 맡기신 곳은 보유원이야.
부모가 살아있어도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보육원에 맡긴 아이들이 제법 많았어. 아빠가 꼭 찾으러 올 거야? 광식이는 광수를 잘 돌볼 수 있어? 응, 아빠. 광수는 내가 잘 돌볼게. 광수 형 말 잘 들을 거지?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와 이별을 했어요. 낯선 공간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형만 의지하며 지냈어. 시간이 흘러서 전 그렇게 부러워하던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 제가 초등학생이 되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 아주 잠시 헤어져 있는 것뿐이야. 아버지께서 했던 약속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일하시던 도중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공장 청소를 강제로 하다가 기계에 끌려 들어가셨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우리는 진심으로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오실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원장 선생님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전하러 와서 잠시 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박광식과 박광수, 13와 8살입니다. 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둘 다 여기서 지낼 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아버님이 반드시 데려다 주겠다고 하신 것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을 입양하려는 분들이 계셔서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평범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입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응, 아니요. 네, 광수랑 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광수 형이랑 동행할 거예요. 아니요, 껌딱지 형이랑도 함께 갈 거예요. 아, 이러다 물론 너희 형제가 함께 입양되면 좋겠지만 어른들의 사정이 있잖니? 입양은 너희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광수랑 함께 안 가면 저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광수랑 보육원에서 살게요. 저도요. 형이랑 떨어지는 게 싫어서 저도 형이랑 함께 살 거예요.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겠다고 울고 불고 할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저를 먼저 보내고 형을 부르셨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꽤 오랜 시간 원장과 대화를 나눈 뒤 형이 눈동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뒷걸음질 치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광수야, 너를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님은 찐 부자야.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내가 아직 어린데 모르겠지만 집에 감 나가는 골동품도 많고 예술품이 채워진 집이야. 너 이런 집 쉽게 안 나온다네. 형은 어떻고? 그 집도 엄청 부담스럽겠지? 둘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것이 되면 자립해야 하고. 아휴, 생각해봐.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입양을 권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잘할 기회를 얻고 사회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여 성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야. 그래, 너희 양부모를 기다리다가 나타날 때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착한 아이가 돼. 그런데 광순이는 안 가겠다고 하면 결국 형도 입양할 수 없게 될 거야. 광순아, 내 때문에 그 광식이 형의 삶을 망칠 거야. 넌 아직 어려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광식이는 나이가 많아서 입양할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 그래서 내용은 결국 형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양부모를 찾을 수 없다는 원장의 협박이었어. 지금 입양이 안 되면 영원히 보육원에서 지내야 한다는데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무서워졌어. 그래서 알겠다고 원장님의 말대로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한테는 분명한 핑계를 대면서 입양해야 한다고 말해야겠어? 양부모님 댁으로 가기 전날 형은 제 책가방을 챙기면서 훈광수야. 원장님이 그러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 집에 입양한 아이들만 2명이 더 있는데 뉴스에 소개될 정도로 잘해주신대. 그렇구나 형. 형은 언제가 어디로 가? 형은 좀 멀리 갈 거야? 근데 형이 20살이 되면 꼭 너 찾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양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지내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랑 듬뿍 받으면서 지내야 해야 해. 알았지, 형아? 광수야, 내 이름 잊지 마. 아빠 이름은 박광진, 엄마 이름은 김원혜.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응, 형아 이름은 광씨야.
형아가 꼭 나를 데리러 와야 해. 아빠처럼 약속 어기면 안 돼. 꼭으로 약속해줘. 형아야. 꼭 나를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결코 아프지 말고 용감하게 울지 않는다고 약속해. 응, 나는 결코 울지 않고 용감하게 있을 거야. 우리는 울며 헤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부모님을 만나고 한 달 뒤에 형이 미국으로 입양되어 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왜 형이 외국으로 입양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막연히 살다 보면 언젠간 어른이 되어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지만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신 형을 볼 수 없을까봐 두려울 뿐이고 나는 혼자 온전히 있어야 한다고 확실히 느낍니다. 외로움이 어릴 때 겪었던 외로움이 철이 내 발목을 붙이며 스며들어 왔습니다. 아 뭐야, 그 애 전에 모르겠는데 다리가 너무 짧은 거 아닐까? 발바리가 아니라 완전히 짧은 다리네. 숏다리 못 먹어서 그런 건가 봐. 당신 좀 애들 좋아하는 거 좀 사줘. 어머니야 사람들 미쳤나 봐. 나 오늘 네일 아트 받았어. 이거 봐봐. 내 손톱이 흥분돼. 근데 이거 흠집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다시 고치러 올 거냐고? 아이 그 네일 아트 진짜 둠이. 됐어. 아, 그냥 피자 2판 시켜서 먹자. 애들 뭐 마시든 거 좀 주는 게 좋을 거야? 아니야.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달리 양부모는 아주 양심 없는 사람들이었어. 대외적으로는 착한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낳은 아이들을 입양해버리는 악덕한 모습이었어요. 알리고 셋업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양된 고아들을 양부모에게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엑소시였어요. 바깥에 나갈 땐 화목한 가족처럼 연기를 하고 집에선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전 그렇게 양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눈치를 보며 자랐어요. 양어머니는 제 키가 작아서 꼴보기 싫다고 대놓고 말했죠. 아, 다리 수술하자. 다리 수술 철신 박으면 얘 다리가 커지지 않을까? 아이 업어 병원 좀 알아봐요. 다리 늘리는 수술 좀 하게. 전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제 다리를 잘라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할까 봐 밤마다 방문을 꼭 잠은 뒤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짧은 다리부터 학교. 성적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양부모의 시선 속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른 입양받은 아이들처럼 양부모의 눈에 드러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 컨닝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인 척했지만 서로를 욕하고 증오하며 미워하곤 했습니다. 매년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화목한 척하고 행복한 척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연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 영상 봤어? 왜 너만 썩은 표정이야? 우리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마나 딱딱한지 맨날 상으로 그러고 있냐? 너 뭐가 불만이야? 우리가 뭘 안 해줬다고 학교에 보내줘. 학원까지 보내주었는데 너희를 굶기려고 했니? 돈을 벌어오라고 일을 시켰니?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설마 너희 친부모처럼 살뜰하게 사랑해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 설마 아니거든. 너희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으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해야 해. 우린 평판을 살려가는 사람들이야. 알았어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아, 다리부터 짧은 게 머리까지 나쁘면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 너 자꾸 이러면 안 돼. 너 파하면 알아. 다시 보육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밥을 먹고 살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것을 따르라고. 알겠지? 멍청하게 사춘기가 되자 양부모를 향한 미움과 원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지내던 18살이 되자 가출을 감행했던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집을 나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재개발에 들어간 텅 빈 주택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이 열려있는 빈집이 있어서 들어가 잤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과 한기가 깨진 창문 사이로 퍼져나왔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미국 어딘가 있을 형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나눠주신 목걸이를 손에 쥐고 기도를 했습니다. 형, 잘 지내? 나는 잘 못 지내. 너무 힘들어. 형이 기도를 듣고 있다면 내게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형님을 정말 그리워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형님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성인이 되면 만나자고 약속했던 형인데 과연 형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오싹할 정도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후로도 빈집이 아니라면 놀이터 원통형 미끄럼틀이나 상가 건물 계단 아래에서 밤을 보내며 배고프면 길바닥에 떨어진 삼각 김밥을 주워 먹으며 살았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것처럼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배가 고파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이직하여 하루하루를 보냈었죠. 막 초라한 상태여서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끼니라도 해봐야 쌀과 계란, 간장, 쿨피스가 전부였어요. 공사장에서 만난 어른들의 소개를 통해 인력사무소를 통해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했습니다. 길가에서 주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가며 일했죠. 저녁 8시부터 아침까지 택배를 분류하면서 일당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면서 돈을 모으기 힘들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찜질방에서 자고 돈이 없으면 노숙 생활을 하며 보내고 있던 중 어느덧 2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지인의 소개로 등산화를 제조하는 제조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기숙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년의 계약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계약 기간이 부종료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죠. 제가 끝나고 정직원으로 되었을 때 국산 등산화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야망이 큰 사장님은 또한 선량하시고 직원들을 참 잘 대해주셨어요. 사장님은 모든 직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주셨죠. 검정고시로 고득점 학력을 얻게 해주신 것도 사장님의 지도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야간 대학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지금도 전 사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어쩌면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사장님 덕분일까요? 저는 이 회사에서 마음이 예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광수 씨, 여건이 좋습니다. 네, 저도 있어요. 여건이 없는데 갑자기 왜 여건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대표님이 이번 박람회 광수 씨를 데려간다고 하셨는데 미넨에서 세계 아웃도어 박람회를 한다고 광수 씨가 알 거라고 하시던데요. 아, 대표님이 술 취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오후에 구청에 들어가는데 그때 같이 가실래요? 신분증은 갖고 계시겠죠? 제가 민증 있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민나 씨는 충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미나 씨는 업무 때문에 전 여권을 발급하러 같이 구청에 갔던 날 회사로 복귀하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우산이 없어서 당황했죠. 갑자기 비가 오니 어떡하죠? 주차장까지 꽤 걸리는데 전 입고 있던 장발을 벗어서 얼른 미나 씨와 같이 뒤집어서 얼른 가죠. 올바른 문장, 마치 영화 클래식의 조이성과 손예진처럼 언젠가 본 영화 속 주인공 같은 행동을 한 것뿐인데 막상 둘이 서로 피를 피해 뛰어나가자니 이상하게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러나 그 가슴 떨림은 제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미나 씨를 자주 눈을 마주치곤 했어요. 솔직히 말해 제 눈은 미나 씨를 계속 쫓고 있었어요. 제 온몸의 세포가 모두 미나 씨에게 집중되던 그때 전전 가슴 아이마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사랑에 빠진 제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씨에게 고백을 했어요. 미나 씨, 저 미나 씨를 좋아합니다. 그 미나 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고장난 녹음기처럼 느껴져서 죄송합니다. 미나 씨, 제가 사귀고 싶은 건데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미나 씨만 생각나요. 미나 씨만 보고 싶고요. 미나 씨는 제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광수 씨는 제가 좋아하는 외모의 대표님께서 제일 신뢰할 정도로 성실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성격까지도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그럼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건가요? 글쎄요. 광수 씨가 우리가 무슨 잠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사귀는 건 좀. 그거 당장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 여자 중에 미나 씨가요. 제일 이쁘고 그리고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제 월급 펑크나는 일 없이 실력도 매우 좋고요. 야무지게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른들에게 공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인품까지 흠잡을 데가 없으십니다. 게다가 그 얼굴도 잘생기셨고 능력도 있는 분이신데 만약 그런 뛰어난 분과 사귄다면 제가 운명처럼 좋은 행운남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능할까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물론이죠. 아, 민나 씨는 제가 아시다시피 거짓말을 못 하셔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미시아 전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미나 씨도 저처럼 어린 시절을 이모 집에서 보내고 성장한 분이세요. 현재는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는 지낼 거야. 그리고도 구김없이 맑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주변을 밝히는 그런 사람인데 대표님과 직장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봄의 두 번째 날이었죠. 그리고 다음 해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우리 아이의 이름은 뭘 지어야 할까요? 제 자식집에 돌림자가 있나요? 글쎄요. 나는 광수, 형은 광식이고 우리는 광자 돌림인데 제 밑에는 무슨 돌림자가 있지 잘 모르겠네요. 아, 맞다. 자기는 미국에 있는 거로 했지? 아마도 그럴 거야. 병영에서 서로 연락하기로 했는데 편지 한 통이 오지 않아서 보육원 통에 편지 한 통을 보낼 줄 알았어. 보육원에 찾아가서 물어봤어. 형이 입양한 집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 동생이 없는데 정도는 알려주겠지? 보유에 갔다가 양모에 끌려까봐 겁이 나서 보육원을 피해 다녔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네. 아내의 말을 듣고 전 보육원으로 찾아가 형 소식을 문의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미네소타주 안더슨시 집에 입양됐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일 브레인이라고 하는 김 과장님에게 부탁해서 서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주임님분은 안 계신다는데 타일러라는 사람도 안 계시더라요. 바쁘신데 일부러 시간 내서 전화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과장님, 형님이라고 하셨죠. 아, 저도 엄청 기대했는데 못 찾아서 너무 아쉬워요.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다 하늘의 뜻일 거예요.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요. 생각하고 찾아봐야겠지만 20년 전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주소를 통해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기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 만에 포기하게 되었죠. 어느덧 제 나이도 30살이 되어 아들을 한 명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출산 휴가 중이던 그때 다니던 공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를 매각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지 않았나? 라고 들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지? 총무부 부서장 수연이가 지금 회사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네. 대표님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진출하려다가 실패했고 게다가 지난해부터 실적도 좋지 않다더라. 제일 어려운 시기래. 야, 보기 전에 증권회사가 사모펀드에 투자자를 찾고 있는 걸 들었어. 반응이 없다면 이렇게 가다간 회사를 떠날 것 같다고. 아이, 설마 대표님이 얼마나 회사를 아끼시는지 더 잘 아실 텐데. 아, 어딜 모르겠어요. 대표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찝찝한 게 있는데 뭐냐고요. 김상문 말이야, 회사 창립 멤버라고. 대표님이 진짜 아끼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셨잖아요. 뭐라고. 수연이가 알 정도면 대표님도 아실 텐데. 아,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개국공신이나 다름없는 상무와 송전무 패거리가 대표를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회사 회계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결과로 회사는 자금난에 허덕이며 투자처에 나타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회사의 위기와 존망 앞에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경영 실패에 대한 고통보다 자신이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에 더 크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대표님은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상무 일당 손에 건네주고 말았어요. 대표님, 박주임 아들은 잘 자라고 있고 그 둘째 출산은 언제야? 대표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나. 등잔 밑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도적을 아군인 줄 착각하고 믿었으니 내가 누굴 망하겠어요. 다 알아봤네. 아휴,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어. 어쨌든 박주,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우리 공 처음 때 이 초롱초롱한 청년이었는데 벌써 아이들 아빠가 됐어. 대견해. 응, 아주. 기특하신 대표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꿈이 뭔지 알고 있죠. 저가 만든 등산화는 세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비록 저는 떠나지만 대신 그 꿈을 이루어 주게 해준대요. 응, 우리 직원들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남쪽 끝까지 회사를 지키지 못해서, 당신들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눈가가 붉게 물든 사장님이 회사를 떠나시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회사의 새 사장이 된 곽상무는 최악의 사장이지만 과도한 임금을 착취하는 악동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직원까지 기존 근로계약서를 파괴하고 새로 작성하지 않은 채 직접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한 형편이 어렵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인을 한 것이었고 저 또한 마지못해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다른 회사를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배운 것은 도둑질이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드는 것이라 그냥 묵묵히 회사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표님의 당부도 마음에 걸렸고요. 그런데 곽 사장은 해도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전 국민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 절전을 요구할 때에도 회사는 공장 에어컨을 아껴서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사장실과 회사 사무실은 찌푸려진 사람들처럼 더운데도 에어컨을 켜놓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근무를 하더군요. 공장의 근로자들은 더위를 먹고 쓰러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 한여름을 견디는데 3개월치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둘러싸맸지만 이건 대놓고 그만 회사를 나가라는 뜻이었죠. 곧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저축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다다이 아파트 대출금과 통신비와 공과금이 나가는데 돈이 없으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보, 불안하지 그러지 말고 회사에 가서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너는 걱정 말고 라마 호흡이나 연습해.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저는 어젯밤에 내일 일찍 사장실로 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받으러 가기로 마음먹고 갔어요. 우연찮게도 곽 사장님께서 소파에 앉아 송사와 차담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 박주희가 무슨 일로 오셨나? 불렀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사장님, 찾아왔습니다. 라며 말했더니 곽 사장님께서 좀 피곤해 보이시면서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장님, 지난 3개월 정말 힘들지 않으셨나요? 더위 속에서도 저희 공장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특근을 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은 회사가 다시 잘 돌아가서 저희도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회사가 잘 되어야 모두가 힘을 내고 달릴 수 있을 거라고요. 해결을 바라고 임금을 좀 올렸다. 꼴랑 그거로 만족해 할 것 같지만 사장실을 찾아왔나? 응, 예전 사장님은 너희들 오냐고 하면서 직원들의 뒤도 닦아주고 긁어주고 그랬을지 몰라도 난 아닌 거야. 나는 칼 같은 사람이야.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 가족도 굶겨 죽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이나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대출을 받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일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회사에 정책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공장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 정책 때문에 우린 이런 처지에 있어? 도대체 정책이 뭐길래? 응, 그 정책이 싫으면 준이 떠날 수 있고 준이 싫으면 저는 내보낼 수 있어. 거지 응 안 그래요. 송이 사장님, 어유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정중하게 군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다가 회사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 회사부터 살려놓고 봐야지. 직원들이 말이야,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애정심이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월급을 내놓고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고. 이래야지. 아이고, 역시 송이 사장님은 나랑 잘 통한다.
전 돌아서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전 이대로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밀린 월급 주세요. 제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입니다. 아들 분갑, 이웃씨. 제가 받은 월급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아이가 답답하네요. 이 사람 진짜, 이놈. 이 말이 안 통하네. 송사가 제 멱살을 잡고 절 세웠습니다. 야, 어디서 했냐? 너 변사장을 끝나 풀리지? 응, 지금 사장이 시켜서 이러는 거지 아닙니다. 사장님하고 상관없어요. 전 그냥 월급만 받으면 돼요. 제가 노동하고 정당하게 받는 대가를 왜 이렇게 애원하고 구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대가의 자식 보게 갑자기 제 오른쪽 뺨이 불에 맞은 듯 뜨거워졌습니다. 송이사가 제 뺨을 세차에 갈겼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다시 송이사의 따귀가 날아왔지. 하지만 굴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자 곽 사장이 악에 받쳐 제게 발길질을 시작했어요. 야야야 응,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선다 고요. 자식아, 오늘 너 뒤에 병풍에서 향냄새 맡고 싶나? 좋아, 어디까지 해보자. 아유씨 분이 풀리지 않는 손목에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풀고 손가락을 꺾으며 두두둑 소리를 내더니 그리고 제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죠. 곽 사장이 주먹을 쥐고 겨눌 때 갑자기 사장실 문이 열렸어요. 사장님, 저희 공장에 강아지 탄다. 아저씨 사장님이랑 때마침 세계 명품 아웃도어 업체에서 아웃소싱 계약을 맺으러 방문했습니다. 바이어가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외국 바이어 안내를 맡았던 직원은 사장실 문에 당황했다. 사정을 모르는 바이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모습은 당황한 표정으로 드러냈다. 누구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사장에게 매달린 직원은 사장에게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장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직원은 사장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렸다. 사장은 이해했다면서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멱살을 잡으려 했는데 외국에서 온 바이어가 제 팔을 잡았다. 잠시만요. 제 목걸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고 그의 눈동자는 정확하게 내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사장과 전무에게 멱살을 잡히고 두들겨 맞고 있을 때 내 목걸이가 밖으로 삐져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그걸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시죠? 제 목걸이가 너무 비슷해서 그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가 바이어를 자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꺼내어 보였습니다. 목걸이는 제 것과 똑같이 생긴 금 반지 모양의 링으로 된 목걸이였어요. 아버지가 보육원에 들어갈 때 우리 형제들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꼭 다시 찾아올 거라고 말했었죠. 약속의 징표인가? 혹시 광식이가 설마 광수, 진짜 광수야? 형 맞아. 나는 광수야. 박광수 아빠 이름은 박광진, 엄마는 김원이야. 그리고 나는 박광식, 바이어가 아니라 광식의 형이지. 얼싸안고 영어로 뭐라고 불러불러 하는 걸 보면서 어리둥절한 곽 사장이 말했죠. 아이고, 뭐야? 뭔데? 둘이 아는 사이야. 그런가 봐요. 한국말도 할 줄 알아요. 게다가 이 커플 목걸이, 그지? 혹시 두 사람 연인 사이야? 설마, 아이고, 진짜면 대박인데. 오늘 두 사람 커밍아웃 하는 거야? 그러자 곽 사장을 통역한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묵살한 채 형은 손으로 제 얼굴을 찬찬히 쓰다듬었을 때 자라서 형이 몰라봤네. 형은 형이야말로 아빠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아휴,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더 아빠같이 생겼는데. 형이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엔 둘만 남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미네소타에 산다고 해서 전화했는데 20년이 지나서 그런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 10년 전에 라에 있었어. 양어머니가 건강 때문에 좀 더 따뜻한 곳이 필요했거든. 형, 미국에 있을 때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
처음에는 바디 랭귀지를 했지. 사실 처음에 적응할 때까지 말도 잘 안 했어. 양 부모님은 어때? 좋은 사람들이야. 당시에 날 입양할 때 간절히 아이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결국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양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아이를 입양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양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너무 어린아이가 아닌 조금은 성장한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저도 따르게 되었고 양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처음 도착했을 때는 어색함이 깊었지만 양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섬세한 보살핌 덕분에 점차 영어에 익숙해지며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더불어 외모와 수학 올림피아드, 미네소타주 일장 사생대회 및 육상대회에서 수상하며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최고의 살인 명문으로 졸업한 후 수석으로 입학하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성장했어요. 그래서 직장도 형이 원하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대요. 하지만 형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형 진짜 대박이에요. 그 회사가 형 거하고 세상에 그 말로만 듣던 4천억 부자가 우리 형이란 말이야? 아빠나 엄마가 아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넌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남부럽지 않은 집에 널 입양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 부모님의 직업도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좋은 부모님들이라고 하셨어요. 넌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전 명망 높은 집안에 입양되어 갔지만 겉으로만 보면 달리 보이는 입양 아들을 부모님들은 자신의 양부모들이 자신의 장식품으로 보았던 것과 그 집을 갖추라고 살아왔던 나의 고난과 역경의 시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 대한 기준이 높은 것 같았는데 학교 성적은 우수해야 하고 외모도 훌륭해야 했으며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성취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자식이 필요했지만 나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도 아주 가혹했고 아직도 생각하기 싫은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분통을 터뜨렸는데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마트 화장실에서 이를 닦았습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과 고통을 이겨내다 보니 결국 여기 공장까지 왔습니다. 아이야, 울지 마세요. 형, 그 형. 잘못이 아니야. 불쌍한 내 동생. 나는 바보처럼 원장님의 말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 말이 안 통하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아이고, 형은 많이 보냈나 봐. 애로를 시작하는 욕을 마퍼부었습니다. 형, 괜찮아. 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나 두 아이 아빠다. 우리 둘째가 태어날 때 형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 형은 결혼했고 나도 했지만 아쉽게도 아이는 아직 없어. 아, 갑자기 조카 둘이 생겼네. 아니, 근데 아까 사장실에서 왜 무릎을 꿇고 있었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한테 다 말해봐. 아, 그게 실은 이 회사가 참 좋은 회사야. 전에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 직원들한테 참 잘해주셨다면 계약도 철저하게 지키고 시간당 수당도 인센티브도 칼같이 받았어요. 사원 복지도 대기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중국 진출을 시도하다가 무리해서 자금난과 부도 위기를 겪었어요. 그때 상무였던 현재의 사장이 전 사장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회사를 인수했어요. 와이프 말로는 뭔가 횡령의 의혹이 있던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공돌이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지 모르겠네요.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만 장이 오너로서 악덕 고용주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지난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마저 훌륭하게 와주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있고 그들에게는 월급도 3개월치나 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이가 곧 태어난다는데 정말로 죽을 지경이라 판단하여 결단을 내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가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형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 직원을 함부로 대할 일이 없고 오늘 계획했던 결정을 실천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되자 아웃소싱과 예전에 없었던 욕심은 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왜 그리 행동하는지 알 수 없어. 그리하여 둘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물었더니 형. 그 두 사람이 걔야? 응, 그래.
그거야 하는 대답을 받았다. 이에 나이가 2살이라고 하자 혹시 의심했는데 그들의 얘기가 수상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얘야, 너 들어온 세계가 다 곧 공개될 것이다. 뭔 소린 하는 거냐, 네가 내 친구를 때린 사람이라니 하면서 한 사람은 내세가 세상에 하나뿐인 내 친동생인 것이 분명해졌다. 친동생이라고 뭐, 친동생이라고, 아 진짜 친동생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돼? 그입니까? 그 동생은 입양되었던데 이런 상황에서 그 동생에게 손을 대는 건 상상할 수 없고 더구나 당신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제가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 역시 반드시 돌려줄 것이니 어떻게든 안심하세요. 제가 모든 것을 섬세하게 파헤쳐 악덕적인 곽 사장이 이룬 모든 부정부패와 횡령을 드러내었습니다. 물론 형과 함께 고용한 최고의 변호사가 그것을 이끌었지만요. 당장 우리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조달했고 회사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을 폭로하여 전 소유주로부터 이 회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장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해도 전 가볍게 모른 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그런 사이에 우리 집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는 딸인데 엄마를 안 닮고 절 닮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 완전히 생긴 게 광인데 광수 너 어릴 때 내가 본 광수랑 똑같이 생겼네. 아이, 형아, 딸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여보.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지금부터 저주해야겠다. 재수씨,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미국 땅으로 가는 건 어때요? 아메리칸 드림을 제가 이뤄드릴게요. 저와 아는 형을 따라서 미국라 이민을 갔습니다. 형은 느는 큰 부자의 유명 인사들과도 친했어요. 형 부부와 우리 부부가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으로 톰 크루즈가 지나가는 일상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지금 베컴에서 일하는 중이고 이전에 일한 공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조금이라도 형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곧 내 브랜드 제품을 만들 것 같아서 기대되는데 그때 제 두 아이의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